그 첫 번째 얘기는 야 오늘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 있나 봤더니 한강공원에서 본인의 강아지 리트리버와 함께 한가로이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저도 사실 오기 전에 그 사진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또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좀 잘못 올라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사진을 찍었고 옆에 경호원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방금 구교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지금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 뒤부터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아까 MC 장관은 내란 사태 이후에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충격으로 따지면 이게 1등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저는 선언을 한 적은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 지금 내란 수괴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도 안 된 상태에서 개 데리고 네.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한강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네, 아니, 이런 그것도 생각을 그렇고 다시 한번 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그 대법원에서 그런 파기환송 유죄 판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 비춰보더라도 남부지검에서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겠습니다. 대법이 이재명을 제거한다. 이 시나리오만 보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재판도 대법으로 갑니다. 그렇죠. 내란 재판도. 네. 그때 대법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아. 이런 양면성으로 이 대법의 행태를 이해하셔야지 단순히 이재명은 절반인 거고 본인 네, 문제가 또 있다. 본인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내란의 기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 내란에 대한 모의는 작년 3월하고 4월에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안가 만찬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8월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8월 만찬에서부터 현행의 법 체계로는 이재명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법 체계에 대한 절망감을 얘기하거든. 이게 이제 비상조치권을 얘기한 8월에 구체적인 비상조치권을 얘기한 논거였어요. 그리고 10월에 똑같이 합니다. 10월에 국군의 날에 다시 관저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행의 법 체계는 안 된다. 이재명을 손을 볼 수가 없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내란을 계엄을 선포하게 된다. 그래서 비상조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법의 그 난데없는 판결은 그 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거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것이고 그걸 암시한 가장 최근 발언은 3월 9일인가? 출소하고 나서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네. 이때 난데없이 윤석열이 양승태 대법관 얘기를 맞아 합니다. 맞아. 네. 네. 그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장 자기가 다 구속한 임종원 사람들이거든요. 했던, 네. 근데 사실은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윤상현 의원의 전원이었어요. 근데 대법을 왜 얘기한 걸 밖으로 공개할까?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연결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못한 걸 대법이 완성시켜 줄 거라는 얘기고 최근으로 올수록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지난달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이 돌고 있었어요. 헌재가 그 윤석열을 처리해 주고 대법이 이재명을 처리해 준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명확한 논거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참고할 만한 신호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아까 계산책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좀 굉장히 불쾌한 게 항상 보면 뭐 이 중요한 순간에 여유로운 척할 때 꼭 개를 이용해. 그래요? 옛날에 개사과 때도 그렇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되는 날도 계산책 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전원 합의체 그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도 나는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그럴 때마다 꼭 개를 이용해.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으로서 저렇게 개를 이용하는 거 너무 불쾌합니다. 저는. 그 동물복지에 위배되는 네. 행위고요. 그다음에 야-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내가 뭐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이 불편한 상황.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 내가 밉더라도 걔를 봐서 나를 미워하지 말라나. 네. 그래서 어디 유럽에 가면은 지하철역에 거지들이 꼭 걔를 안고 있잖아. 네. 그러면 동정심의 사람들이 문제로? 거지를 봐서가 네. 아니라 그 개를 봐서 동전을 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개 같은 거죠 이게. 저는 어린이날 때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 어. 이 쉬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근처 공원이 있거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잠깐 나가 보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죠. 많더라고요. 네. 많죠 요즘. 아이도 많지만 강아지 데리고 나온 그 애견인들하고 견주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네. 그럼. 그 코스프레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딱 봤을 때. 네. 왜냐면은 본인 등치라든가 외양이 이렇게 노출이 안 되기는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고 또 경호원들도 있는데 그렇죠, 눈에 안 네. 뜰 리가 없죠. 노출될 거를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는 건데 윤지원 기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법조 출입을 했을 때 그 윤석열 피고인 본 적이 있죠. 아, 네. 네.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검사들에 둘러싸여서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내란 이제 계엄을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인간이라는 것들이 잘 표출이 되지 않을 때. 않았죠. 예, 네. 많은 검사들이 그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커버해 주니까. 예, 커버해 줬던 네. 때라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서 이런 그 내부 자정 능력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재판 중이고 본인 처조 자연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얼마 전에 또 경기도 성남시 한 보리밥집에서 네. 밥 먹다 걸렸잖아요. 그죠? 그게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간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금 집 보러- 아크로비스타에서 집 보러 갔다. 그 아크로비스타 강남 쪽에 가까운 경기도 어느 쪽에 뭐 새로운 어떤 집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마침 그 보리밥집 근처에 또 골프장이 있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뭐 그런 근조를 알아봤던 것 아니냐. 그 와중에 이제 그 집에 잠깐 들렀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게 아주 네. 내란 수괴범이 형사 재판을 받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여기저기 갈 때 다 다니면서 네. 그냥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네요, 진짜. 아니 내란 저지르고 대통령 선거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했던 거 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네. 아니죠. 자기 와이프는 수익 본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익 본 거 드러났죠. 자기 10원 한 장, 자기 장모는 10원 한 장 뭐 한 거 없다고 했지만 다 드러났죠. 네. 뭐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라는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했죠. 그리고 내란 일으켰죠. 근데 저렇게 바깥에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개 산책시키고 방송에서 낙선자 말 두 마디 잘못했다고 낙선자는 계속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 일정으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5번의 재판을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구속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맞물려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후폭풍이 지금 너무 거셉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1차 내란 윤석열, 2차 내란 한덕수, 3차 내란은 조이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경만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뭐지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선을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포비아. 네. 일종의 어떤 법원 포비아, 법정 포비아가 너무 급격히 확산이 돼가지고 네. 주초에 이르러가지고는 이건 진짜 무슨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설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네. 이 불안감이 아까 뭐 최고로 충격적이라 그랬는데 바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네. 지금 이게 심각해요. 제가 좀 몸으로 느껴지는 게 SNS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DM 기능이 있잖아요. 네.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음. 괜찮은 거냐? 아이고 우리 이거 장원님 상대로 해서 이렇게 네네네. 평소에도 좀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이번 주말에는 정말 폭주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괜찮은 거냐, 막 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 전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사실 불안하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변호사라든가 법조인들이 뭐 의원도 있고 실제 변호사분들도 있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대선 전에 어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희박하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주말 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전혀 흔히 말해서 시체말로 씨알이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공포가 증가한 거예요. 한두 번 네. 당했어야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 비롯한 대법원이 지금까지 해온 것도 비상식적인데 음. 앞으로 근거를 지켜가면서 어떤 일정을 추진할 거라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한 상태에서 어떤 차선책이 됐든 대비책이 됐든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길 원하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뭐 아닌 게 아니라 서울 고법이 파기환송심 관련된 재판 내용을 넘겨받기 무섭게 바로 서울 고법 형사 7부 사건을 배당을 했고 형사 7부는 또 기일까지도 당일에 잡았죠. 오는 15일로 잡았는데 15일이라는 게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선거 유세가 본격화되는 기간 내 첫 기일을 잡아버린 네. 겁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사실? 뭐 다른 재판까지 하면은 5개 거의 재판.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무슨 투표일 식이냐. 6월 3일에도 재판을 맞아요.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대법이 그 파기환송을 할 때 선고문에 보면은 딱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힌단 말이에요.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네. 이재명을 유죄로 만드는 게 정의라고 아예 딱 저 방향을 잡아놓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법리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난 그걸 정치적 메시지로 읽었어요, 실제로. 네. 아니 그렇게 독해가 돼.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 뒤에 이제 이어나는 일련의 행동은 완전히 뭐 저기 대법이 저 송달 서류 들고 뛰어다니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집행 송달관을 네. 보내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인편으로. 네. 집행관이. 그러니까 직접 들고 뛰어다닌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유회장으로 전달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 저 같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져서 민주당 당원 그 신청서를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해요. 가입하는 요 신청서를. 사이에.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사법이라는 것이 정치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결국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5일 날 기일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일 변경 쉽게 얘기해서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국회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네. 타당한 그럼요. 대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만 보더라도 네. 이를테면 소부의 배당이 됐는데 바로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냥 대법원만 그럴 줄 알았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5일 날에 변론기를 맞아요. 네.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방금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편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맨 처음부터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이제 일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근데 5월 10일이 후보 등록일이고 5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단순히 대선 후보만 아니더라도 저도 재판 받아봤잖아요. 네. 저도 민사 형사 다 받아봤거든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정 연기해 줍니다. 네.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이거는 지금 대선 운동 기간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는 후보 측에서가 아니라 피의자 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법원에서 알아서 이건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연기나 이거 네.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변론기를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캠프에 속해져 있는 주요 인물까지도 재판은 멈추는 게 헌법으로 보장이 그럼요.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대선에 그것도 1등 유력 후보를 갖다가
지금 재판대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지요. 아니 그리고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 같은 네. 경우에 누구랑 비교가 되냐? 바로 윤석열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처음에 우편을 얼마나 열심히 보내서 신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기회조차 봉쇄하고 인편으로 바로 나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뭐 우리 평론가들이 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법상식으로 우리가 뭐 갖고 있던 집단지성으로 이거 해석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합리적인 해석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문제는 파국이 오냐 안 오냐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 네. 사실 저는 헌재 선고할 때까지만 해도 난 이 우리 사회 상식과 지성은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평론의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파국적 상황. 이게 뭐냐면은 대선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비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12월 16일 97년 12월 16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김대중 총재한테 안기부의 출동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아 그래요? 그게 12월 13일 날 출두하라는 선거 사흘 전. 네. 내용은 오익재 그 당시 아. 민주당 고문의 예, 예. 월북 사건에 월북 대해서 사건. 또 북한에서 편지 보낸 걸 조사하겠다. 네. 근데 김대중 총재는 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네. 왜냐 안기부가 중간에 우체국에서 가로챘거든. 네. 그러니까 편지 내용도 거기서 공개한 거야 안기부에서. 그다음에 월북할 때 자기하고 상의하고 간 것도 아니야. 근데 대선 사흘 전이면 이제 판 깨기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이 벌어졌는데 이건 거의 밀란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봤어요. 이거는 대선은 끝난 거다. 밀란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안기부에 가서 그 국방위원 한 명이 16시간을 협상을 했는데 네. 밤 늦게 YS 제가가 떨어집니다. 그저 오익재 사건은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연기하라. 조사를 연기하라. 그래서 네. 권영애 안기부장이 급히 나가든 정문을 이미 나간 그 민주당 의원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옆에서 그걸 생생히 봤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해 그 무수한 DJ 비자금 사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마지막 곱이라고 봤는데 이게 13일 날 안기부에 출두하면은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다고 이제 완전히 국가는 파국으로 가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더라고. 계획은 다 짜놨는데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설계했느냐 하는 건데 이미 파면당한 대통령이에요. 네. 이미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부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권력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거기에 기생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멸문지화 당한다고 믿는 세력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 그때보다 심각하다는 거지. 왜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권을 내주는 게 아니니까. 아예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이 기도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나는 아직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나 이건 파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파국이 올 수 있느냐 아니냐. 온다면은 어떻게 그걸 넘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아주 실존적 네, 문제입니다. 심각한 실존적인 문제인데 문제예요. 아까 이제 그 민동기 평론가 얘기한 대로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면 재판부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선의 한 복판에 있는 1등 후보가 이러저러한 유세 문제로 못 간다고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보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법원이 다짜고짜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이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대선 이후로 미룰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평상 체제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기라든가 이런 취소 요청에 대해서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기피 신청은 기본이고 재판부에 대한 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본이고 바로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는 탄핵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그냥 대놓고 저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힘의 후보들이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단일화가 되든 뭐가 되든 뭐 한덕수든 김문수든 김문수, 한덕수가 네. 단일화를 하든 말든 그거는 큰 변수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검찰이 대선판에서 수사라는 어떤 그런 수사 기소라는 걸 무기로 대선판에 뛰어든 적이 많았죠.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검찰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무력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실제로. 예. 못해요 지금.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또 좌지우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대선은 보수 입장에서는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크호스가 등장을 한 거죠. 박정희가 나와도 진다 그랬어요. 누가 나와도 진다. 근데 네.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칼을 빼들고 네. 이 대선판은 우리가 정리하겠다라고 저는 뛰어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저도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거권을 내가 투표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거권이 대법관들과 판사들 몇 명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당연히 꺼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고등법원도 대법원과 궤를 같이 해서 행동할 거다라고 지금 어느 그렇게 정도 한다면 믿고 계신 저는 예측하시는군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여하간 그 뭐 경선 기간을 거쳐 가지고 김문수를 지난주에 후보로 확정을 했는데 같이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이 김문수를 선뜻 안 도와줍니다. 한동훈한테 선대위원장 하라고 했더니 답이 없고 예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판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람판이 아니요. 지금 뭐 정권이 경각에 달렸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대선 이후에 당권을 벌써 염두에 둔 사실 판짜기, 네. 줄 세우기,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저 대선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확장성의 가능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제 여전히 김문수라는 정말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민주당은 만났다. 사실 한동훈이라면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었어요. 우선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물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 내지는 중간층이 또 이걸 어떻게 볼까, 중도층 이런 걸 신경을 쓸 게 많았는데 김문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내란의 연장, 네. 또 완성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더 상대하기가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자체가 그 저기 뭐랄까 이런데 대선 TV 토론에 나올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네. 만약 최종 후보로 확정이 돼서 단일화에서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탄판이 깨질 것 같아요. 한덕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쿠드예요. 그게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통해 가지고 더 굳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개 끌고 한강 나간 것도 아주 네.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저는 조이대 대 이재명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이대 대 이재명 아니, 싸움이다. 그러니까 조이대 개인의 결심이냐. 음.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상위 차원의 설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이제 거기에 영향권에 있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셨다가 요즘은 법관이 이런 존재구나. 네. 이런 게 대법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구나. 이걸 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네.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사법 카르텔이다. 네. 수십 년간 이게 축적된 카르텔이라는 거. 그런 거 보면 역시 보면은 이런 데서 그 3월 9일 날 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양승태를 얘기하고 대법관들을 거명했는지 이런 게 좀 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조이대는 나중에 아주 엄벌 조이대. 요런 얘기가 아주 엄중 처벌 조이대. 아니 그러니까 나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베베 꼬는 말투 있잖아. 네. 요런 것도 하나 기술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고. 할 말 없을 땐 저렇게 나가는 게 좋아. 아니, 내가 나갈까요? 이걸 끝으로 하나 얘기하면은 개싸움은 내가 예를 전문입니다. 들면 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본인 통화는 제대로 해보고 의사 정도는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예의 없다고 하는 것도 봤더니 그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 오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화기를 왜 꺼놨을까? 전화 받기 싫게. 아니 그러면 꺼버리나 그 동네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네. 일찌감치 탈락을 했지만은 그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면서 인생 산막을 설계한다고 하니까 또 헛된 꿈을 또 안고 가는 게 아닌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나 홍준표의 안철수한테 놓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사법부가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결국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열리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망상을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 꿈을 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금 후보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막 그건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후유증이 왜 남느냐? 저렇게 당이 어려우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단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아니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신령과 소신의 경쟁이 아니라 네. 자뻑 경쟁이었어. 경선 자체가. 네. 자기 과시 경쟁이었다고. 그러다 그 떨어지면 자존감이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사고의 99%가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면 삐지고 네. 전화기 꺼버려요. 아. 전화기 꺼버려. 주로 꺼버리더라고. 어. 홍준표도 끄고 한동훈도 끄고 전화기가 뭔 죄가 있습니까? 네. 왜 그걸 끄고 지랄입니까?